안녕하세요.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의 저자분만 웃고 계시네요. 네, 저거 이제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의 책인데 손미라님 되게 이렇게 센스가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저자는 엄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들, 딸, 남편인데 결국은 내가 이네이블러가 됨으로써 남편하고 아들을 불행해서 건지기는커녕 이제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 그림은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등장인물들을 그려봤어요. 자, 일단 짧게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왜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지 얘기를 할게요. 자, 책의 제목은 인에이블러. 이 단어가 이제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인에이블은 뭐를 하게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뭐 할 수 있게 해주다. 그럼 이제 인에이블러는 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그럼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이지? 근데 이 단어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이제 이 가족 관계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입니다. 가족 관계. 가족 관계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인데 그냥 다 해주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 이제 저자가 있는데 가운데 이 저자는 이제 결혼한 지 20년 차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발달 심리학과 가족 관계 심리학을 전공해서 이제 학위를 받았고, 자, 결혼하기 전부터 뭐 발달,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뭐 그렇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이 재미없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저 남편하고 둘째 아들만이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은 저자와 남편과 저 아들입니다. 이 저자분은 그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죠. 네, 소소맘님 검색하니까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망치는 사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심리적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냥 뒷바라지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는 뒷바라지 열심히 하는 사람, 뭐든 다 해주는 사람, 남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사람. 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알코올 가정에서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설명하다가 나온 단어인데, 이제 저도 알코올 중독 환자를 많이 봤는데, 일단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싸우죠. 싸웁니다. 손미라님 컬이 살아있네요. 예, 그겁니다. 컬이 살아있어요. 자, 이렇게 알코올 중독 가족에서 제일 문제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라 생기는 문제를 가족이 해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의외로 우리나라가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 중에 그 부모, 그러니까 외조부모나 친조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라는 건데, 그 알코올 중독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가족이 애썼는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 생계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라고 할 때 엄마가 그래서 고생하셨죠. 엄마가 돈 벌고 그럼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그럼 돈 벌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의 역할을 해주면 안 돼요.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안 벌고 무능하게 술만 마시면 술 마시는 걸 뺏기보다는 그 사람이 돈을 안 벌 때 돈을 벌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벌게끔 하려면 엄마가 돈을 안 벌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황까지 가기 전에 어떤 이제 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요. 뭐 예를 들면은 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아침에 출근 못해. 이러면은
알코올 중독의 기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의 기준은 이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술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매일 늦게 오는 거죠. 자, 술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잘 못한다든지, 술을 마시고 누구랑 싸운다든지, 술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이 크다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술을 마시지 않으면 훨씬 더 이제 뭘 잘할 텐데 할 때 그냥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알코올 중독이 많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술 때문에 직장을 못 가면 보통 그 부인들이 직장에 전화를 해줍니다. 뭐 우리 남편이 어제 너무 뭐 늦게까지 뭐 핑계를 대주기도 하죠. 예. 그렇죠.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아내들이 쎄 빠지게 돈을 벌죠. 예. 또 잘 벌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이 아빠라는 존재가 참 애매한데, 이 첫 단추, 그 남편이 회사에 못 갈 때는 자기가 그걸 대신해주면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주면서 이 중독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뭐 남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민기적거리면서 이제 지각을 하는데, 엄마 나 뭐 진단서 하나 끊어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잦지는 않지만, 아니면은 야 너 지금 가면 지각하잖아, 너 진단서 하나 끊어갖고 가,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애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늦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선생님은 뭐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직접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간 적은 없고 왜냐면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네가 뭐 해갖고 가든지 말든지 뭔지 이렇게 했는데 몇 번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여기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진단서를 내고 수업을 안 오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이제 아프면 못 오겠죠. 근데 못 오는 경우가 있죠. 저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아주 쉽게 안 온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안 오고, 올만한데 안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건가? 안 가도 된다고 얘네들이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 왜 학교 안 왔어? 뭐 이제 이럴 일들을 아팠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어떤 아이들한테는 이제 회피의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네이블러는 그냥 뭐든 다 해준 엄마, 뒷바라지 전문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저자는 이제 16살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이제 굉장히 스마트해요. 이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야망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근데 불행하게도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지금 아까 한 분이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으면 남편도 알코올 의존적일 남편을 만나게 되나요? 비타민님 질문하셨는데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알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들은 유약하고 의지가 없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데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되게 이제 비극적인 이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가 그런 남자를 만났을 때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라면 이 남자를 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나라면 이 남자를 좀 자기 꿈을 펼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 천사병, 이제 영어로는 레스큐 판타지라고 합니다. 레스큐는 구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는 천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제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다면, 아빠가 유약한 분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이렇게 주르륵 2년 단위로 넷을 낳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딸, 아들. 그냥 쭈루루룩 이렇게 제가 쭈루루룩이라는 건 많이 낳기도 하지만 네, 그냥 한 2년 간격으로 계속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그동안 남편이 별로 도와준 게 없어요. 그리고 막 본인 삶에 빠져갖고 계속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저처럼 뭐 임상과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 공감과 위로는 전문가였어요. 자, 그래서 남편을 최대한 공감하고 위로하고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찾아보면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위로를 해주면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이제 더 비관적이며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저자는 남편은 위로를 원하지 않고 슬픔에 동참하기를 바랬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이제 뭐 속상해 이게 잘 안 돼 그럼 이제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위로를 하면은 약간 기운을 얻고 다시 하면 그게 위로가 맞습니다. 근데 계속 징징거리고 못한단 말이야 안 할래 엄마가 해줘 이런 거는 그냥 자기의 괴로움에 동참해서 거기에 머물러 달라는 요구예요. 저 이제 최근에 공감하느라고 굉장히 애쓰는 엄마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마음을 읽어주면 그 효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마음 읽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방법이 아닌가 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정말 열심히 저보다 한 5배쯤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내 아이를 키우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남편을 이제 위로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감은 알았는데 동참해 주길 원하는 건 몰랐네요. 예, 저도 이 표현 처음 봤는데 나는 계속 슬플 거니까 엄마도 여기 있어 이런 겁니다. 나는 계속 슬플 건데 당신이 계속 여기에서 같이 있어줘. 엄마 나 힘들어 내 옆에 와서 누워. 엄마 나 뭐 계속 위로해줘. 이런 건 긍정적인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같이 슬퍼해 줄래? 같이 속상해 줄래? 예, 이거는 이제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슬픔도 같이 하면서 해야 할 일은 네, 엄마가 대신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요, 그냥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빛을 못 본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너무 훌륭해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신화에 보면 그 나르시소스트라는 소년이 연못에 자기를 봤는데 너무 자기가 멋지게 생겨서 연못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빠져도 좋으니 그렇게 생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내 신화라. 저는 이제 둘째 아들이 좀 어려서부터 ADHD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이 엄마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좀 개성이 강한 거예요. 독특하고 개성이 강하고 창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실에서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행동하겠죠.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ADHD 같다고 해. 근데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창의성이 있는 애를 선생님 못 알아줘. 어떻게 아이들을 다 이렇게 획일화시키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병원에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무시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조금 학교 생활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 학교 그만둘래. 학교가 나하고 맞지 않아.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 꼭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건 아니지 하고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되새겼으면 좋겠는 생활적 멘트가 있는데요. 학교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뭐 이제 한국의 교육 제도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그냥 그 말만 두고 봤을 때 학교가 나한테 맞지 않아. 그럼 이제 학교가 나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학교에 맞춰야지 학교가 나한테 맞춰주는 일은 없어요. 아이들은 무수히 많고 학교는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ADHD 치료를 좀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아니, 우리 아이는 정말 창의적이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고등학교 끝까지 다니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이제 21살 때 이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피해 망상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신경적인 물질을 누가 내 머리에 주입해서 내가 지금 점차 중독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현병이었어요. 조현병.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해서 이 엄마는 이제 자기가 이런 정신적 영역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든지 집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좀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조현 정동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현병 플러스 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드물지만 이런 병이 있어요. 조현병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받고 나왔는데 이제 증상은 좋아졌는데 이건 평생 약물 치료를 하고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근데 이 아들이 집에 와서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멋대로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저자는 얘가 아픈 애니까 하고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생들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엄마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뭐 최소한의 자기 할 일도 안 하는 거죠. 조현병은 갑자기 생기는 건지 질문하셨는데 보통 10대 후반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 아들이 할머니가 듣기에 너무 기분이 나쁠 만큼 막말을 막 해댄 거죠. 우리 집에 왜 왔냐, 할머니 쓸데없는 사람인데 라는 것보다 더 심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드를 보면 굉장히 상대를 조롱하는 말을 하는 이제 기분이 나쁠 때, 그때 이제 어른 아예 안 가리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아마 그런 식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이건 정말 이거는 증상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아이의 평소 행동인데 엄마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처음으로 분노가 이제 머리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빡친다 그러죠. 화산이 폭발해서 그만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만해. 근데 이 아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얼굴을 보였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엄마가 그만해를 안 한 거죠. 그만해. 자, 근데 놀라운 게 그 다음부터 아이가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엄마가 알게 된 건 내가 이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고 받아준다고 하면서 뭔가 필요할 때 중단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남편은 징징입니다. 징징이. 계속해서 아내가 위로를 하게끔 만들고 위로를 해도 나는 불행하다고. 뭐 징징이죠. 징징징징징징. 자, 근데 이제 뭐 미국 집이니까 뭐 오래 산 집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 중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더 이상 놔두면은 이게 죽으면서 이제 옆에 있는 나무까지도 이렇게 병에 걸리겠구나 하는 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정원관리사, 우리나라에는 드문 정원관리사를 불러서 거기는 이제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 근데 불러서 이제 의논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자, 근데 그 남편이 들어오면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또 엄청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징징거림이 이제 그게 달해서 저 나무를 왜 잘랐냐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나무인데, 얼마나 사랑하는 나무인데 왜 저 나무를 잘랐냐 하면서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 잡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젓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고,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또 빡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난한 적이 없는데 엄청 큰 소리로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마치 어린애 같다. 전혀 어른스럽지 않다. 지금 애같이 굴지 말라. 그리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땐 그냥 미친 것 같다. 제정신이냐.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저는 속으로는 수없이 많이 한 생각이고, 이제 화가 나면 하기도 한, 뭐 제정신이냐 이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이 저 앞에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대로 안 하냐 뭐 이렇게, 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요 정도는 했는데, 근데 이분은 너 제정신이냐. 명품 엄마님이 이 남편은 왜 이렇게 징징이가 된 건가요? 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 가정은 이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고 나머지 사람들이 역할을 맡는데, 보통 엄마는 고통스럽게 남편을 견디고 자식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는 대단해. 엄마는 아빠를 감당하면서 돈도 벌어와 하면서 그 엄마를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위로하고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항상 엄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아이는 자기가 착하게 남을 도와줌으로써 자존감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런 역할 외에 또 하나의 역할, 가족 내에서 아이들이 맡는 또 하나의 역할은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 엄마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아빠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해서 관심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자 집안과, 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부모 중에 누가 나는 엄청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스탠스는, 엄마 너무 안타까워.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해주면 엄마가 기분이 좋아져? 이런 것과, 내가 더 힘들어. 징징징징. 내가 더 힘들어. 네,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내가 뭘 해주면 네가 행복하겠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얘기해. 이걸 해줄까? 저걸 해줄까? 이런 이네이블러가 된 거고, 남편은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난 불행해.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그 열쇠 자물쇠, 뭔가 이네이블러의 자세를 취한 사람과 이네이블러가 필요한 사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죠. 결혼하고 20년 후에, 서로 알게 된 지 27년 후에. 근데 이제 남편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아들과 남편은 징징거림이 조금 줄어들고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그래서 이제 이 책 앞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무능하게 만들었던 한때 인에이블러였던 내가 아직 자신이 인에이블러인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쓰는 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는 인에이블러인 것 같아 라는 거를 인정하자는 거죠. 저는 정말 쿨한 엄마지만 이네이블러였던 역할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애들이 크면서 조금 20살이 넘으면서 우리 애들은 왜 그러지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의논을 저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심지어 아들이 공군에 갈 때도 엄마 나 공군 갈까? 육군 갈까? 해군 갈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 공군은 어떤데? 공군은 공부할 시간이 있대. 그래서 제가 약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가서 공부했다는 얘기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 외에는 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육군 갈까? 그래서 뭐 육군은 뭐가 좋아? 했더니 2개월인가 3개월 동안 이렇게 공군보다 짧대요. 그래, 그럼 그것도 좋네. 근데 그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어때? 그러면 아니 그건 이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는 제가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걸 끊임없이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위로를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자야 될 것 같은데 결정 다 하고 말해줄래 했더니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엄마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모든 전문 용어를 다 물어봅니다. 뭐 엄마 바이폴라는 뭐 어떻게 치료해야 돼? 엄마 성격 장애는 치료돼? 근데 그 책 찾아보면 다 있거든? 책에 다 있어. 그러면 엄마가 다 알잖아. 아니 다 알지는 못해. 그래도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빨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자판기가 옆에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찾아보면 되는 걸 엄마한테 물어보면 대단히 빨리 유능하게 처리해 주니까 찾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한테 계속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를 악물고 모르겠는데 엄마 저기 셔터 내렸어. 문 닫았어. 왜 야간 노동을 시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특정 영역에 인에이블러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찾고 논문을 찾는 것만큼 네 맞습니다. 엄마 찬스. 다 뺏어버릴 거예요. 저는 아무 찬스 없이 찬스 있으면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너 힘들구나 하고 마음을 읽어주는 게 어느 순간 도를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네이블러 역할을 합니다. 자, 수시로 위로해 주는 것도 내가 이네이블러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네, 전형적인 이네이블러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애들이 대체로 요 정도는 하더라 하는 거는 너무 알아주거나 너무 위로해 주거나 많이 해주지 않는 거. 밀크티 라떼님 넷플릭스 DT 드라마를 보고 요즘 이제 저 드라마가 굉장히 핫한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본 분 얘기가 90년대까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90년대. 저는 이제 군대가 어떻다 저렇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뭐 이제 실제로 디테일하게 알고 있진 않았는데 이번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이 된다는 거에 처음으로 이게 정말 다른 삶이 되겠구나 아이들이. 그래서 갈 때 크게 걱정을 안 한 것도 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 엄마 국방부에 민원은 넣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면 민원을 넣어야죠. 뭐 만약에 그 밥에서 뭐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지난주에는 이런 문자도 오더라고요. 이렇게 밴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는 군화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군화에 적응하는 기간인데 왜 그걸 내가 알아야 되지? 군화에 적응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운동화 신다가 구두 신잖아요. 구두 신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구두 신어서 힘들다는 걸 누구한테 알리죠? 그래서 그럼 뭐야 군화에 적응하는 시기니까 아들이 아프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라는 거야 하는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전화했을 때 참 군화는 어때? 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기억이 나서 심하죠. 제가 앞으로 간간히 이제 이런 군대 유치원화 때문에 분노할지 몰라요. 공감 많이 해주세요. 아프면 제가 반창고 갖다로 붙이면 되지 않나요? 군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프다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군화를 신으니까 아프면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군대에서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집에는 군화가 없기 때문에 난 잘 몰라요. 국방부에 부모들이 전화해서 우리 아들은 그냥 크룩스 신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네,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위로받고자 하면 아이들이 의존자, 무기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네이블러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 다음에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망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어. 내가 이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금 해치고 있구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내가 대신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너무 유약한 아이가 될 텐데 라고 가슴을 치라는 거죠. 네, 성당에 가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행동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행동 변화는 그냥 하루에 2번만 마음 알아주기, 하루에 2번만 위로해주기, 위로는 3분 해주기, 뭐 이렇게. 예, 지금 재영리님 맞아요. 그 초등학교 엄마 카페에 애들 가방 들어주는 엄마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안쓰럽다고 이제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아이가 안쓰럽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네가 너무 힘든 일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가 너무 힘든 일을 한다. 자, 네가 가방도 들고 너무 힘든 일을 한다. 자, 가방을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게 편하죠. 예, 근데 그 가방을 드는 게 이 나이에 못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해 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힘들다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밥 시간이 1시간만 지나도 안쓰러워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엄마 마음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건 저렇게 생각하건 뭐 옆집 엄마한테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저희 아들이 21살인데 제 가방을 아들이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쵸. 엄마 그거 가방 무겁겠다 하고 들어줘야죠. 네, 이제 그게 나이에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거 가방 좀 들어줄래? 할 때 응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엄마 가방을 들어? 이렇게 하면은 이네이블러였음이 맞습니다. 네, 그 안쓰럽다는 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안쓰러워. 그렇구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하는구나. 네. 자, 내가 지금 안쓰럽게 생각하는 게 얘가 못하는 일인지, 얘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냥 뿌듯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견하네, 뿌듯하네, 많이 컸네, 크고 있네. 네, 그 은주 김님 안쓰러운 게 아니라 못 믿어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못 믿었죠. 예, 못 믿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가 어떻게 가냐면 너는 잘하는 게 없다예요. 너 이거 잘할 수 있어? 너 혼자 진짜 할 수 있어? 이렇게 엄마가 느낄 때 아이들은 난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나이에 잘 못해도 일단 배우는 건데 뭐 이렇게. 예. 자, 뭐 아들이 핸드폰 사주라고 자기도 많이 컸다고 엄마 나가라고 하는 게 핸드폰 사주고 나도 많이 컸다. 엄마 나가도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고요.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많이 컸다 그러고요. 하기 싫은 게 있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은주김님, 양치를 혼자 하게 뒀더니 치아가 계속 상했다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양치를 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좀 해주시면 이제 아이는 스스로 하고 나서 엄마가 해주는 거에 때문에 끝났다고 하네요. 방법을 배우게 되죠. 네, 오늘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네, 김현님,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 못 들었으면 제가 다 해주고 무능한 아이로 키울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외동일 때 엄마하고 아이의 능력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하는 걸 혼자 지켜보고 있는 건 엄마가 왠지 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외동일수록 엄마가 꼭 하셔야 되는 일은 이 아이가 서툴고, 그 서툴고 어눌하게 해가는 과정을 그냥 도와주거나 위로해주지 않고 지켜보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저 얘기 아까 하려고 했는데 전동 칫솔이 좋습니다. 전동 칫솔은 이게 꽉 누르면 서더라고요. 네, 잠깐 팁이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50분 들어오셨네요. 울적하고 비 오는 날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에서 마치고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일주 중간중간은 제가 좀 영상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